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파주의 부대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전 2008년 2월에 입대를 해서 파주로 자대 배치를 받고 군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풀린 군번이라 일주일에 한두 명씩 후임이 계속 들어왔었죠. 2달 정도밖에 군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중대 안에 후임이 20명 정도 되더군요. 그런데 이 중에는 좀 이상한 후임이 있었습니다. 중대장 말로는 예전에 자폐증을 앓았었지만 많이 호전되어 부모님의 강력한 요구로 군대에 입대한 후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믿지 못하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그 후임의 부모님께서 군대를 다녀와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강제로 입대시킨 것이지요. 군대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유치원생이나 다름없었지만요. 저희 소대가 아니라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군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군생활을 하던 중 7월경에 사단 지시로 저희 중대는 중대 전체가 JSA 근처 부대로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파견을 가도 근무는 똑같이 하더군요. 어느 날부터인가 위병소 근무를 하고 돌아온 선임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위병소 근무를 하다 보면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린다고. 파견지 위병소는 부대에서 한참 걸어가다가 논 한가운데 길에 있었습니다. 전 귀신 같은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죠. 8월이 되자 전 일병을 달았고 바로 야간 위병소 근무에 사수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부사수는 처음에 말씀드린 덜 떨어진 후임이었죠. 첫 사수에 그런 부사수라니. 다행히 위병조장이 저랑 친하고 많이 따르던 선임이라 안심하고 투입을 했죠. 12시부터 2시까지 근무했는데 12시 30분쯤 되자 히이라고 하는 듯한 소리가 계속 들려와서 전에 선임들이 말하던 것도 있고 해서 약간 무서웠습니다. 위병조장을 하던 선임도 이상한 소리 안 들리냐며 물어왔고요. 저는 부사수를 하던 놈한테 뭔 소리 안 들리냐고 물어봤는데 그 순간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유는 그 놈이 소리가 나는 방향을 보며 계속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전 그 놈한테 미쳤냐고 물었지만 계속 아닙니다라는 대답만 하고 한 곳을 응시하며 계속 웃어대더라고요. 저는 겁먹은 채로 야간 투시경으로 그곳을 보았습니다.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초록 화면으로 보이는 논 한가운데 검은 사람 형상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랜턴을 비추었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여름바람만 살살 불어올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후임과 위병소 근무를 섰지만 설 때마다 계속 그 방향을 보고 웃기만 할 뿐. 이유는 알지 못했죠. 7개월 뒤 저는 상병을 달았고 대대장 눈에 들어 대대 군종병으로 차출되어 소총중대에서 본부중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주된 임무는 군종병인 동시에 대대 관심 병사를 관리하는 일이었는데 이놈이 소총중대에서 구타를 당해 본부중대로 오게 된 것입니다. 대대장님께선 내가 멘토가 돼서 잘 돌봐주라고 항상 저만 따라다니게 하셨죠. 이렇게 되다 보니 불침번도 항상 같이 서게 되었죠. 어느 날은 불침번을 서는데 이놈이 파견지에서 했던 행동처럼 중앙현관 유리문에 바싹 붙더니 깜깜한 연병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웃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12시에서 2시 근무 때마다 항상. 전 웃지 말라고 갈구기도 했지만 듣지 않고 계속 웃더라고요. 그 방향을 보며 웃고 혼잣말하는 모습이 정말 미친 것 같았습니다. 전역하는 그날까지 그놈이 거기서 왜 웃었는지 왜 혼잣말로 중얼거렸는지 모르지만 제 군생활 중 가장 섬뜩한 기억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파주 근처 JSA 부대에서 군생활 중이던 저는 자폐 증상이 있었던 후임과 함께 야간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야간 근무 중 이상한 웃음소리와 논 한가운데 검은 형상을 목격했으며 해당 후임은 특정 방향을 보며 계속 웃고 혼잣말을 하는 등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저주. 중국의 도교 술법 중 무고라는 저주술이 있습니다. 무고에도 저주와 방법 그리고 매개체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널리 쓰인 게 인형을 저주의 매개체로 쓰는 인형술이 있습니다. 무고에 쓰기 위한 인형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재료과 술자만의 특수한 재료가 쓰였다고 하는데 초기에는 진흙으로 만든 인형을 사용했으나 언젠가부터는 사람 가죽으로 만든 인형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태평광기에 실린 이야기 중 인형술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나라 때의 일입니다. 당시 드물게 여성이지만 거상인
소부인의 남편이었던 이 씨는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난 아내가 부담스러워서 하녀와 내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하녀는 소부인의 재산을 뺏고 소부인을 살해하기 위해 요술사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요술사에게 받은 인형과 부적을 밤에 몰래 집안 곳곳에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요술사에게 받은 피치를 하고 긴 생머리를 한 정교한 여인의 형상을 띤 7개의 인형을 화려한 색의 비단을 묶어 치장한 다음에 소부인의 방 동쪽 벽에다 묻었습니다. 그러나 인형을 묻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씨와 하녀의 내통은 들통나게 되어 남편은 집에서 쫓겨났고 하녀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후로 2년 후 소부인은 양자를 두고 집안을 이끌고 있었는데 그제서야 하녀가 준비한 저주가 발동했습니다. 이후 밤마다 화려한 비단 천을 두른 7명의 여자들이 울고 웃는 걸 반복하며 집안을 돌아다녔으며 소부인을 비롯한 집안 사람들은 원인 모를 병에 시달렸습니다. 소부인은 무당이나 이 귀신들을 몰아내기 위해 도사를 불러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으나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부인은 스스로 정체불명의 귀신들을 막기로 합니다. 소부인은 담이 센 하인들과 평소 그녀에게 신세를 진 낭인 무서 등을 고용해 대접을 하고는 집안에 출몰하는 귀신을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밤이 되고 다시금 여자들이 출몰하자 무사들이 달려나가 그중 하나를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 여자를 붙들자 인형은 본래의 인형 형상으로 돌아왔는데 눈썹과 이목구비가 갖추어져 있었고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그리고 인형은 사람들의 손 안에서 계속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인형의 모습에 아연실색했고 소부인은 그 인형을 칼로 베라고 했습니다. 무사 중 하나가 인형을 베자 인형의 몸에서 피가 솟구쳤고 인형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인형을 보고 공포에 떨자 소부인은 인형을 불길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인형이 불에 탄 채로 비명을 지르고 날뛰었으며 다른 인형들까지 울부짖으며 사람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비명을 질렀으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무사들은 무기를 들고 인형들을 공격했습니다. 인형들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사람들을 공격했는데 베어도 계속 움직였고 몸이 거의 토막나야 움직임이 멎었습니다. 인형과 사람의 혈투는 날이 밝자 끝났습니다. 갈갈이 날뛰던 인형들은 햇빛에 닿자마자 새까맣게 타서 흩어졌고 마치 사람의 시체가 썩는 듯한 악취가 풍겨 나왔습니다. 이후 인형 소동은 사라졌으나 반년 후에는 하얀 옷을 입은 인형이 울면서 집안을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부인은 수하들을 시켜 인형들을 추적하게 했는데 집안을 배회하던 인형은 해가 뜨자 집의 동쪽 벽 안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형이 들어간 땅을 파보니 복숭아 나무로 만든 부적이 나왔습니다. 부적에는 붉은 글씨로 이 씨의 하녀가 소부인을 저주하다 처녀의 살가죽과 머리카락으로 만든 7개의 인형 형상을 만들어 동쪽 벽에 묻으면 9년 후에 효과가 일어날 것이요. 단 저주를 건 사람의 원한이 묻으면 더욱더 강하고 빠르게 발생할 것이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소부인은 부적을 태우고 벽을 부수자 안에서 불에 그을린 생머리를 한 7개의 인형을 찾아냈습니다. 소부인은 인형들을 상자에 봉하고 절에 묻었습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인형들이 나타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편의점 괴담. 작년대학 입시를 망치고 재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능을 망치고 난 후 재수 준비를 해야겠지라고 마음은 먹고 있었지만 막상 대학에 떨어지니 의욕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얼마간 폐인처럼 생활하다 이러면 죽어도 밥도 안 될 것 같아 아르바이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기에 면접을 보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무서웠습니다. 제가 여자인 건 둘째치고 일하는 시간대가 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유흥가가 즐비해서 이상한 손님이라도 오면 어쩌나 하고 말입니다. 근데 막상 일을 해보니 밤인데도 사람이 많이 돌아다녔고 손님 중에 취객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대부분은 술에 취하지 않고 정신이 멀쩡한 유흥가 종사자 분들이셨죠. 밤새 일하는 처지가 같아서 그랬는지 수고한다고 이것저것 사주고 간혹 술 취한 손님이 오면 대신 쫓아주시기도 해서 일하기는 정말로 편했습니다. 그런데도 2달을 못 채우고 그만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일했던 가게는 유난히 술이 잘 팔리는 가게였습니다.
거의 두세 시간에 한 번씩 주류를 가득 진열해 놔야 할 만큼이었죠. 그날도 술을 채우기 위해 새벽 2시쯤 냉장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일했던 편의점은 내부 사무실을 지나서 냉장창고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부 사무실에는 재고 관리하는 컴퓨터와 CCTV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초기에 냉장창고에서 음료수를 넣다가 아이들이 식염수를 훔쳐가서 점장님한테 혼난 이후 저는 음료수나 술을 채울 때면 거의 5분에 한 번씩 냉장창고 문을 열고 CCTV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고요. 술을 다 넣을 때까지는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마음 놓고 창고를 나오는데 CCTV 한 귀퉁이로 손님이 온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후다닥 어서 오세요를 외치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CCTV에는 사람이 보였는데 나오니까 없었습니다.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물건을 훔치러 왔다가 제가 나오는 걸 보고 도망친 것 같았습니다. 새삼 도둑이어서 다행이지. 강도였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에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새벽도 10안이 넘었을 겁니다. 사무실에 확인할 것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문득 쳐다본 CCTV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뭔가 자료를 찾아야 하는 타이밍이라 손님이 안 왔으면 했는데 일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편의점 매장 문에는 종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빨리 나갔다고 해도 문을 열면서 종소리가 나야 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사무실로 들어가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CCTV에는 사람으로 보이는 검은 물체가 계속 보였습니다. 스멀스멀 편의점 내부를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나와 확인하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사무실에는 분명 존재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CCTV에 비치는 그 무언가는 계속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녔습니다. 머리털은 곤두서고 온몸에는 소름이 돋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CCTV를 계속 보고 있으니 계산대에 서 있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계속 사무실 안에서 버티다가 다행히 신문 아저씨가 오셔서 간신히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무서운 마음에 아저씨한테 날도 춥고 하니 따뜻한 음료 한잔하고 가시라고 붙잡아 보기도 했는데 야속한 아저씨는 배달 시간이 밀리면 안 된다며 음료수도 거절하시고 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가 뜰 때까지 가게 밖에 서 있다가 손님이 오면 들어가서 계산해드리고 다시 낚아는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이 밝고 사람들이 다니니 용기가 생겨서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곧장 뛰어서 사무실로 가 CCTV를 확인하니 아까 보였던 검은 물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날 너무 피곤해서 환각을 봤던 것일 수도 있고 CCTV의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밤 다시 CCTV에 검은 물체가 보이자 환각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안 보이면 뭐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계산대에 서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이 툭툭 떨어지자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아침으로 저는 점장님께 너무 미안했지만 여자 혼자 밤에 일하는 것이 무섭다는 이유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본 걸 그대로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믿어주지 않았을 테니까요. 네 번째 이야기, 영혼 결혼식. 대만에서는 결혼을 못하고 죽은 처녀가 있으면 죽은 처녀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 영혼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친구나 정인이 없던 처녀들은 영혼 결혼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만에서는 남자친구나 정인 없이 죽은 처녀의 부모들은 죽은 딸이 살아있을 때 쓰던 지갑에 돈을 넣고 길에 버려둔다고 합니다. 보통은 빨간 지갑이 많다고 합니다. 지갑 이외에도 빨간 봉투에 꽤 큰 액수의 돈을 넣어놓거나 쓰던 물건들을 보따리에 넣고 묶은 다음 길에 버려둔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누군가 지갑이나 봉투, 보따리를 줍는 남자에게 달려가서 죽은 자기 딸과 결혼을 해야 된다고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죽은 처녀의 부모들은 스토커처럼 그 남자를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상당히 귀찮기도 하고 이러한 행동을 대만의 전통 풍습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어서 대만 분들은 의외로 쉽게 그냥 죽은 처녀와 영혼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처녀의 시체와 하룻밤을 자는 건 아닙니다.
그 처녀를 화장하기 전 날에 그 처녀가 사용했던 물건을 방 안에 두고 함께 잔다고 합니다. 이때 처녀의 영혼이 신랑과 함께 첫날 밤을 보낸다고 합니다. 다음 날이 되어 죽은 처녀를 화장하면 신랑과 함께 밤을 보냈던 그 물건을 함께 화장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매년 그 처녀의 기일날 제사를 지내주는 것이 바로 신랑의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유부남은 영혼 결혼식을 통해 죽은 처녀의 영혼을 첩으로 둔다고 합니다. 제사를 꼬박꼬박 빼먹지 않고 잘 지내주면 그 죽은 처녀의 영혼이 신랑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대만 사람들은 믿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답니다. 제사를 꼬박꼬박 지내서 사업이 번창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고, 또 영혼 결혼식을 한 남자는 영혼 결혼식과 상관없이 결혼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쉽게 영혼 결혼식을 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마무리를 지어보자면 최근 대만에서는 많이 없어져간 풍습이라고 하네요. 저 역시도 대만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빨간 지갑이나 봉투를 본 적은 없었어요. 5번째 이야기, 스토커. 배우 이다인에게 어느 날 문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486이란 번호의 파이팅 메시지였다. 올해의 여우주연상은 이다인 486.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의 이다인은 한 명의 팬이라도 항상 자신의 뒤에서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이 매우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주변인들에게 486의 뜻을 물어보니 사랑한다는 뜻이라는 걸 알게 되어 그 팬이 정말 고마워졌다. 그런데 초심의 팬심은 어디로 가고 이상한 쪽으로 변질되어 갔다. 빨간 드레스를 입고 출근한 이다인의 핸드폰으로 날아온 문자 한 통. 빨간 드레스가 잘 어울려요. 486. 두려워진 이다인은 밤에 매니저를 따라 조심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한 번 더 울리는 핸드폰. 지금 들어오네. 근데 옆에 그 남자는 누구야? 486. 이다인은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아 재빨리 집으로 달려들어갔다. 다음 날 이다인은 스토킹 때문에 전화번호를 변경했다. 마음을 놓고 있는 그때 또 한 번 핸드폰이 울렸다. 핸드폰 번호 바꾼 거 축하해. 486. 이다인은 말 못할 충격과 공포에 일찍 집으로 들어왔고 그 순간만큼은 마음을 푹 놓으며 생각했다. 집이라는 쉴 곳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이다인은 피로를 풀기 위해서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그 순간 한 번 더 핸드폰이 울렸다. 다름 아닌 486의 메시지였다. 그 메시지는 영상 메시지였고 열어보기가 두려웠다. 하지만 실체가 궁금한 이다인은 폰을 열고 동영상을 재생했다. 피에로 가면을 쓴 남자가 방글방글 돌며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은 것. 이다인은 순간 정신이 혼미해지고 말았다. 그곳은 바로 이다인의 집 베란다였기 때문이다. 6번째 이야기, 왕들의 수명. 제1대 태조. 청심원을 다 삼키지 못하고 중풍으로 74세의 승하. 아들 태종과의 마찰로 인한 화병도 그 원인 중 하나라고 함. 제2대 정종. 오복을 다 갖추고 63세의 승하. 상황으로 물러난 후 편안하게 살면서 가장 많은 자식을 둔 왕임. 제3대 태종. 상황으로 물러난 후 태종은 폐렴으로 56세의 승하. 제4대 세종. 대식가로 당뇨병으로 54세의 승하. 식단에 항상 고기가 있었음. 그래서 종기가 많이 났음. 그리고 여러 부인을 둔 만큼 성병도 있었다고 함. 제5대 문종. 등창으로 39세의 승하. 아버지 세종을 닮아 몸이 허약했음. 제6대 단종. 수양대군의 계유정난으로 17살 때 서인으로 강봉되어 영월 청령포에서 사사됨. 제7대 세조. 악업으로 문둥병과 불면증으로 52세의 승하. 제8대 예종. 20세의 복상사하 승하. 정사를 즐기다 승하했으며 형 의경세자도 20세의 급사. 제9대 성종. 등창과 폐병으로 38세의 승하. 28명의 자식을 두었고 주색을 즐긴 카사노바였음. 능은 설릉이며 임진왜란 때 왕릉이 파헤쳐지고 제궁이 불에 태워지는 수모를 겪었음. 제10대 연산군. 중종반정으로 왕위에서 물러난 후 강화도로 유배. 강화도에서 괴질로 31세 사망. 제11대 중종. 거머리로 등창을 치료하다 우라병과 노안으로 57세의 승하. 제12대 인종. 이질로 31세 승하. 문정왕후에 의해서 독사를 당했다는 설도 있음.
하늘이 낳은 효자로 알려져 있으며 후사가 없음. 제13대 명종. 지나친 방사로 34세의 승하. 문정왕 후의 아들임. 마마보이로 성장하였으며 무술이 출신 장씨와 지나친 방사로 인해 졸지의 승하. 어머니 문정왕후한테 회초리도 맞았다고 함. 제14대 선조. 임진왜란 이후 중풍으로 57세의 승하. 영조 다음으로 41년간 재위. 제15대 광해. 가장 불운했던 왕이며 인조반정으로 물러난 후 유배됨. 그 뒤 10수년을 더 살다가 제주도에서 67세로 사망. 유배 생활 중에 시중드는 사람이 영감이라고 불러도 꿋꿋하게 견뎠다고 함. 제16대 인조. 청나라에게 항복한 후 화병에 걸림. 신하들 소나기에서 울화병으로 55세의 승하. 아들 소현세자를 독살한 왕으로 보고 있으며 재위 중 늘 그것 때문에 신하들에게 시달림. 제17대 효종. 수전증 있는 어의 실수로 출혈사하여 41세의 승하. 강한 의지에 북벌 정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승하함. 제18대 현종. 청나라 황제에게 벌금형을 받은 임금으로 학질과 과로로 34세의 승하. 하멜에 의해 조선이 유럽에 알려지기 시작함. 제19대 숙종. 심한 당파 싸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60세의 승하. 풍류를 즐겼던 숙종은 봄이면 삼천 후궁을 거느리고 잔치를 벌였다고 함. 제20대 경종. 게장을 먹다 급사하여 37세의 승하. 장희빈이 사약을 받기 전 아들을 보게 해달라고 하자 거절함. 제21대 영조. 장수하였으며 치매로 83세의 승하. 셋째를 폐위하여 서인으로 강등한 후 뒤주속에 가도 굶어 죽게 한 일과 늙어 노망 부린 것이 오점으로 남았음. 제22대 정조. 개혁적인 군주, 등창으로 49세의 승하. 독살설도 있지만 최근 자료로 보아 등창으로 승하한 것이 맞다고 봄. 안경을 처음 쓴 임금임. 제23대 순조. 매독 3기로 45세의 승하. 이때 나라는 콜레라가 창궐했으며 안동김씨 세도가 시작되었음. 제24대 헌종. 23세의 술과 여자로 보내다 폐결핵으로 승하. 제25대 철종. 세도 정치에 의해서 졸지의 왕이 된 강화도령. 33세 폐결핵으로 승하. 강화도를 그리워하며 안동김씨 그늘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로 살았음. 제26대 고종. 황제 자리에서 물러난 후 1919년 일제에 의해 독살되어 67세의 승하. 제27대 순종. 몸이 허약했고 남성 구실을 못했다고 함. 1926년 라디오를 듣다가 심장마비로 53세 승하. 7번째 이야기, 하얀 소복. 20년 전에 겪었던 경험담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02년 월드컵이 지난 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안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쪽이 민감했던 터라 자주 이 세상이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섬뜩하고 무섭지만 이것만큼 기억에 남는 건 없었네요. 사는 곳은 발전한 곳이 아닌 시에서 떨어진 읍에서 살았습니다. 시로 나가다 보면 산이 많아서 야산의 무덤도 정말 많았죠. 지금은 동네가 발전이 되어서 많이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날은 외할머니 생신인지라 점심쯤 아버지 차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무언가가 따라오는 기분. 벌건 대낮에 느끼기엔 섬뜩하더군요. 창밖을 보는데 자주 올라가던 등산로 묘지에 소복 입은 여자가 서 있더군요. 처음엔 제사를 지내는 걸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정차 후 출발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여자인데 키가 엄청 크다. 분명 성인 무덤인데 서 있는 여자의 허리에도 안 옵니다. 뭐지? 하고 봤다가 다시 돌아보니 없습니다. 잘못 본 거겠지. 아버지한테 말하니 못 봤다고 합니다. 분명 소복에 검은 긴 머리의 여자라 티가 날 텐데 말이죠. 그러곤 다시 창밖을 보니 산중턱의 나무들 사이에 소복이 보입니다.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티가 납니다. 미치겠다 싶어서 눈 꽉 감고 아빠한테 귀신이 보인다고 하니 헛소리하지 말고 잠이나 자라고 하더군요. 진짜 20분은 눈 감고 시내에 들어와서 눈 떴습니다. 생신잔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자리를 다시 쳐다봤지만 아무도 없더군요. 그 다음날 친구 놈을 꼬셔서 무덤가에 가봤더니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무덤 뒤편에는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커다란 구멍과 제사 음식 놓는 대리석을 뒤집어 던져놨더군요.
소리 지르면서 친구랑 도망오고 한동안 쳐다도 못 봤네요.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그 산에 있는 모든 묘가 똑같이 훼손되었다고 하더군요. 구미호인지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소름 돋는 추억입니다. 8번째 이야기, 두통. 군발 두통이라는 것을 아는가? 일명 자살 두통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두통을 경험했던 내 체험담을 써보려 한다. 때는 4년 전 7월이었다. 새벽 2시 무렵이었던가. 예고 없이 갑작스레 왼쪽 눈 안구 안쪽과 관자놀이 사이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격통이 느껴졌다. 소리조차 지를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이었다. 머리를 감싸쥐고 웅크리고 있었는데 왼쪽 눈에서 피가 방울방울 흘러내렸다. 그 당시 나는 안구의 안쪽 신경이 파열되어 그 피가 눈 밖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했다. 실제로는 그저 눈물이었지만 피가 나올 거라고 착각하게 만든 엄청난 격통이었다. 하지만 이 격통은 전초전에 지나지 않았다. 5분 후에는 처음의 격통보다 2배에 달하는 엄청난 격통에 휩싸였다. 내가 기억하는 건 여기까지다.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은 가족들에게 들었다. 2층에서 들리는 절규 소리에 달려온 가족들이 본 광경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눈이 뒤집힌 나의 모습이었다. 나는 거의 기억이 없지만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거의 반광난 상태였다고 한다. 그리고 말리는 가족들을 뿌리치고 2층에서 뛰어내렸다고 한다. 전신 타박상에 오른팔 골절로 전치 2개월 반의 부상이었다. 나는 온몸에 경련이 온 와중에도 죽여달라고 외쳤다고 한다. 부모님은 단순히 자살 미수라고 취급하고 내가 병원을 퇴원하자마자 정신과로 데려갔다. 이때 두통에 대해서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 나는 그게 정말 두통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미쳐버린 건지 확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따라갔다. 결과적으로 정신에 이상은 없었다. 이때 진찰해준 선생님은 내과도 겸하고 있었다. 부모님이 내가 뛰어내렸던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자 의사 선생님은 나를 보고 혹시 심한 두통을 겪지는 않았나? 라고 물었다. 네, 이제까지 경험한 적 없는 두통이었습니다. 라고 답하자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단정하기엔 이르지만 그 정도의 아픔을 유발하는 두통은 군발 두통일 가능성이 있네.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처럼 만성적인 종류의 두통으로 한 번 발병하면 1년에 한 번에서 3번 정도, 빈번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초격통에 시달린다. 아픔은 보통 15분에서 1시간 정도 지속되며 하루에 한 번에서 3번 정도 아픔을 겪는다. 현재로서는 치료법이 없다. 내가 군발 두통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가 처음으로 한 말은 이랬다. 이 두통은 죽을 정도의 아픔을 수반하지만 실제로 죽는 일은 없네. 자네에겐 안 됐지만 지금으로서는 치료법도 없다네. 눈앞이 깜깜했다. 말 그대로 나는 절망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 각자의 엄지손가락을 봐주기 바란다. 그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난쟁이가 안구 안쪽에 있는 신경이나 고기를 악의에 찬 얼굴로 뜯어먹는다. 비유하자면 군발 두통이란 그 정도의 아픔이다. 한 번 발작이 일어나면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두통은 때를 가리지 않고 어느 순간 갑자기 시작된다. 내 경우에는 한밤중에 시작될 때가 많았다. 아픔으로 눈을 뜨고 아픔으로 실신하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1시간 정도 반복한다. 대낮에 커다란 격통에 시달릴 때는 진심으로 죽음을 생각한다. 이 글의 도입부에 이 두통이 일명 자살 두통이라고 불린다고 썼지만 일본에서 이 병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있다는 소식은 아직 들은 적이 없다. 하지만 미국에는 이 병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고 한다.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는가? 일본인이 특별히 참을성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이 두통이 시작되면 충동적으로 총으로 머리를 쏴버리기 때문이다. 나도 그 기분을 안다. 두통이 가장 심할 때는 정말 죽는 거 쇠에는 생각할 수가 없게 된다. 이때 만약 내 방에 총이 있다면 나도 머리를 쏴버릴 가능성이 크다. 나는 이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암이나 외상이 아닌 이상 인간의 몸은 아픔을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마음대로 믿어왔다. 하지만 내 생각은 틀렸다. 견딜 수 없다. 내가 특별히 엄살이 심하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인간이라면 견딜 수 있을 리가 없다.
한 번의 두통으로 최대 한두 시간이라니. 지금은 어떻게든 견디지만 이게 만일 12시간이라든지 24시간이었다면 미쳐서 죽었을 것이다. 나는 만일 3년 이내에 이 병이 낫지 않는다면, 치료법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자살할 생각이다. 이 두통에 몇십 년간 시달려야 한다면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자살 결심은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다.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울면서 뜯어 말리는 게 평범한 반응이겠지만 의사 선생님에게 군발 두통에 잔악한 납품을 상세히 전해들은 우리 부모님은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다. 내 경우 이 두통은 주로 한밤중에 발발하기 때문에 나는 근 4년간 공포심으로 만성 수면 부족이다. 마지막으로 이 두통 발병의 원인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즉, 말하자면 누구라도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아파트 2층보다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은 조심하기 바란다. 타박상으로는 끝나지 않을 테니